여긴 어쩔 일로 우리 딸이 결국 사고를 쳤나 보네요. 아내의 편지가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아내가 죽고 1년 뒤 아내 친구의 딸이 저를 찾아와 자신의 엄마와 재혼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저 황당하기만 한 이 부탁 속에 제 아내가 남긴 마지막 눈물의 약속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는 상상이나 했을까요? 곧 시작될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미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시계추 돌아가는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적막한 거실, 진국은 정성스레 깎은 밤과 사과를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여보, 거기선 아프지 않지? 당신 좋아하는 국화꽃도 사왔어. 진국의 목소리는 힘없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평생을 교수로서 고고하게 살아왔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앞에서는 그저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요를 깨는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진국은 의아해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빗물에 젖은 채 파르르 떨고 있는 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에코백을 가슴에 꼭 안은 그녀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누구신가요? 진국의 물음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박선자 아줌마 딸 소희예요. 기억하시나요? 기억하고 말고요. 선자, 진국의 아내와 초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죽기 직전 몇 년 동안은 연락이 뜸했기에 소희의 방문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진국은 일단 그녀를 안으로 들여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소희는 차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가방에서 꼬깃꼬깃해진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아저씨, 정말 염치 없고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저희 엄마랑 재혼해 주세요. 이게 아줌마가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진국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혼이라니? 그것도 아내의 기일에 아내의 친구와? 학생, 지금 제정신인가? 죽은 아내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잖아. 진국은 불쾌감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소희는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줌마가 저희 엄마한테 직접 쓰신 편지예요. 엄마가 끝까지 숨기려고 했는데 제가 몰래 가져왔어요. 저희 엄마, 지금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진국은 소희가 내민 편지를 낚아채듯 가져와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너무나 익숙한 30년을 매일 같이 봐온 아내의 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국 씨, 당신이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난 곁에 없겠죠. 내 마지막 부탁을 들어줘요. 선자를 당신 곁에 둬주세요. 그 사람은 평생 나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당신이 그 사람의 울타리가 되어주길 바라요. 편지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는 왜 이런 부탁을 남긴 것일까? 선자가 포기한 인생이란 무엇일까? 진국의 머릿속은 수천 개의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소희의 절박한 눈빛이 거짓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진국은 창밖의 거센 빗줄기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죽은 아내가 던진 거대한 숙제였습니다. 진국은 소희의 안내를 받아 선자가 살고 있다는 낡은 빌라를 찾았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선자의 모습은 진국이 기억하던 활기찬 소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푹 팬 볼과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뼈만 남은 손등. 그녀는 진국을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진국 씨, 여긴 어쩐 일로? 소희야, 내가 결국 사고를 쳤구나. 선자는 갈라진 목소리로 딸을 꾸짖었지만 진국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내의 편지를 받습니다. 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립니까? 왜 당신이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선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단호했습니다. 아저씨, 엄마 지금 집 보증금도 다 까먹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아줌마 유언대로 해주세요. 제발요. 진국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덕과 이성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는 결국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짐 싸세요. 일단 우리 집으로 갑시다. 가서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두 여자는 진국의 넓고 적막한 저택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합가 첫날부터 평화는 깨졌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진국의 아들 민수가 현관문을 발로 차듯 열고 들어온 것입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미쳤어요? 엄마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디서 이런 구질구질한 여자들을 들여오냐고요. 민수의 독설은 비수처럼 선자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떨었고 소희는 민수를 노려보며 맞섰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우리 엄마도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니까. 민수는 비웃으며 선자의 낡은 보따리를 발로 툭 쳤습니다. 돈 때문이지? 우리 아버지 재산 보고 꼬리친 거 아니야? 이보세요, 아줌마. 우리 집안 수준이랑 당신 꼴을 좀 봐.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진국은 아들을 만류했지만 민수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진국은 민수를 서재로 끌고 들어갔지만 거실에 남겨진 선자의 눈동자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소희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너희 모녀 목적이 뭐야? 얼마 주면 나갈래? 민수의 차가운 물음에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우린 그냥 아줌마 약속을 지키려는 것뿐이에요. 민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약속? 죽은 사람이 무슨 약속을 해? 내 눈엔 너희 둘 다 꽃뱀으로밖에 안 보여. 조심해. 내가 너희 정체 반드시 밝혀내서 감옥에 쳐넣어 줄 테니까. 민수의 경고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를 넘어선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동거 일주일째 집안의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진국이 평생을 아껴온 시가 5억 원 상당의 고려청자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들 들어오자마자 이 난리잖아요. 민수는 기다렸다는 듯 선자의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선자는 영문도 모른 채 방 한가운데서 떨고 있었습니다. 전 정말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선자의 해명은 민수의 고함에 묻혔습니다. 민수는 선자의 가방을 뒤엎었고 그 안에서 믿기지 않는 물건이 나왔습니다. 고려청자의 일부분인 감정서와 함께 진국의 비상금 뭉치가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이래도 아니라고? 이 도둑년아. 민수의 손이 선자의 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짝!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선자가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진국은 눈앞의 광경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선자 씨, 정말 당신이 그랬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었는데. 선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이상하게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거실 구석에 설치된 CCTV를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CCTV 전선을 끊어놓은 상태였죠. 아버지, 당장 경찰에 신고해요. 이런 년들은 콩밥을 먹어야 정신을 차리지. 소희가 달려와 엄마를 감싸 안으며 절규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엄마 그럴 사람 아니에요. 이건 모함이에요. 진국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아내의 유언이라 믿고 드렸건만 돌아온 것은 뒤통수를 때리는 절도 사건이라니.
진국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 신고는 안 하겠네. 하지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주게. 아내와의 의리도 여기까지야. 선자는 피멍이 든 뺨을 만지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진국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대신 민수를 향해 알 수 없는 슬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민수조차 움찔하게 만드는 기묘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선자와 소희는 쫓기듯 집을 나섰습니다. 진국은 서재 창가에서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왔습니다. 여보, 내가 틀린 걸까? 당신이 사람을 잘못 본 걸까? 진국은 아내의 영정 사진을 향해 물었지만 사진 속 아내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리했어. 이제 유산 상속은 문제 없으니까 걱정 마. 민수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선자가 떠난 지 3일째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진국의 마음은 더 어지러웠습니다. 청소를 하던 진국은 서재 책상 밑바닥에서 이상한 틈새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아내가 아끼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자물쇠가 달린 일기장 한 권과 두툼한 서류 봉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진국은 홀린 듯 자물쇠를 부수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진국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994년 5월 12일. 오늘은 내 생명의 은인 선자가 수술대에 오르는 날이다. 그녀의 신장 한쪽이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다. 진국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내가 과거 신부전증으로 고생할 때 이름 모를 기증자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증자가 바로 선자였다니. 선자는 30년 동안 이 사실을 숨긴 채 진국의 아내 곁을 묵묵히 지켜왔던 것입니다.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기장 갈피에서 떨어진 유전자 검사 결과지. 거기에는 아들 민수와 진국의 유전자가 친자 불일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진국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아내의 일기장 다음 장에는 피눈물 섞인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민수는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결혼 전 겪었던 그 끔찍한 사고의 결과물이에요.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선자는 그 비밀까지도 안고 내 곁을 지켜줬어요. 진국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30년간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남의 자식이었고 도둑으로 몰아 쫓아낸 선자가 사실은 아내의 생명을 구하고 비밀을 지켜준 수호천사였다니. 진국은 민수가 청자를 훔쳐 선자의 가방에 넣는 것을 목격했다는 가사도우미의 뒤늦은 양심 고백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민수의 탐욕이 만들어낸 조작극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진국은 서재를 뛰쳐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선자가 어디로 갔을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빗속에서 어디서 헤매고 있을지 생각하니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진국은 소희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그는 선자가 예전에 살던 낡은 빌라로 차를 몰았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그의 발끝이 분노와 후회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추악한 진실을 밝히고 선자를 다시 데려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아내에 대한 마지막 속죄이자 진국이 남은 생을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진국은 미친 듯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앞유리를 닦아냈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그것이 쏟아지는 폭우 때문인지 아니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자신의 눈물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선자 씨, 제발 살아만 있어줘. 진국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희에게 겨우 연락이 닿아 알아낸 곳은 도시의 가장자리, 재개발을 앞두고 버려진 듯한 낡은 여인숙 건물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빗줄기가 진국의 온몸을 때렸습니다. 세련된 코트는 금세 물기를 머금어 무겁게 처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두운 골목을 달렸습니다. 발을 헛디뎌 웅덩이에 빠지고 무릎이 까졌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아내의 일기장 속에 적혀 있던 그 잔인하고도 숭고한 진실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내에게 자신의 신장을 떼어주고 평생을 병약하게 살아야 했던 여자. 그러면서도 아내의 치료비가 모자랄까봐 식당 일을 하며 번 돈을 익명으로 보내왔던 그 미련아리만큼 착한 여자를 진국은 제 손으로 빗속에 내던졌던 것입니다. 여인숙 302호의 문을 부서질 듯 열었을 때 진국을 맞이한 것은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전구 하나가 깜빡거리는 좁은 방 안에서 소희는 엄마를 껴안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어떡해요? 숨을 안 쉬어요.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진국은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자의 얼굴은 이미 핏기 하나 없이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갈라진 입술에선 가느다란 신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바닥에는 선자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삶의 흔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독한 약 봉투들, 그리고 진국의 아내 정희가 입원해 있던 병원의 이름이 찍힌 수많은 송금 영수증들. 선자는 자신의 병을 고칠 돈으로 친구의 목숨을 연장하려 했던 것입니다. 진국은 선자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딱딱하게 굳은 그 손은 선자가 견뎌온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선자 씨,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당신을 몰라보고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진국의 통곡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선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진국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뼈만 남은 선자의 가냘픈 몸을 등에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가벼운 그녀의 무게에 진국은 다시 한번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소희야, 가자. 엄마 절대 안 죽게 한다. 이 아저씨가, 아니 이 아빠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릴 거야. 진국은 선자를 업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빗줄기는 아까보다 더 거세졌지만 진국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에 업힌 선자의 차가운 체온이 자신의 심장으로 전해질 때마다 진국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응급실의 붉은 네온 사인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국은 그것이 마치 지옥에서 비치는 유일한 구원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자 씨, 조금만 참아요. 정희가 하늘에서 보고 있어. 당신 이렇게 보내면 난 정희 얼굴 못 봐요. 진국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는 어둠을 뚫고 응급실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진국의 아들 민수는 강남의 한 프라이빗 바에서 승전고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선자 모녀를 내쫓고 아버지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했다고 믿은 그는 벌써부터 유산 상속 계획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 할망구들 이제 길거리에서 굶어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지. 아버지도 이제 정신 차리셨어. 민수는 독한 위스키를 입안으로 털어넣으며 낄낄거렸습니다. 그의 앞에는
사채업자들에게 넘기기로 약속한 고려청자의 가계약서와 성급금으로 받은 돈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평생을 아끼던 골동품들을 하나둘씩 처분해 자신의 도박빚과 사치스러운 생활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서재 바닥에 숨겨둔 비밀 일기장을 찾아냈다는 사실도, 그 안에 담긴 자신의 출생의 비밀도 꿈에도 모른 채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인생 뭐 있어? 돈이면 다 되는 거지. 민수는 술 기운에 취해 자신의 파멸이 1분 1초 단위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취에 시동이 걸린 채 집으로 돌아온 민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소와 다른 집안 분위기였습니다. 대문 앞에는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서 있었고, 현관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는 아버지가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가문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과 낯선 형사들이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부터 웬 손님들이에요? 민수는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진국은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서류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민수가 장무라비에게 넘기려 했던 고려청자의 감정서였습니다. 내가 훔쳐간 건 진품이 아니다. 내가 내 놈의 속내를 모르고 살았을 것 같으냐? 진국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리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안색이 싹 변하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오해예요. 제가 왜 그걸 훔쳐요. 하지만 진국은 리모컨을 눌러 거실의 대형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민수가 선자의 가방에 청자 조각과 돈뭉치를 몰래 집어넣는 CCTV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모함이에요. 조작된 거라고요.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가차없이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민수 씨, 절도 및 작물 취득 미수, 그리고 증거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수의 눈에 거실 가구마다 붓기 시작한 붉은색 압류 딱지들이 들어왔습니다. 진국은 민수가 그동안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해 받은 대출과 사채 내역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고, 그에 따라 민수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이러시면 안 되죠. 민수는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아들이라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진국은 그 모습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그래, 난 널 아들로 키웠지. 하지만 넌 단 한 번도 나를 아버지로 생각한 적이 없더구나. 이제 내가 저지른 죄값 온전히 내 몸으로 치러라. 민수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저택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남을 짓밟아온 괴물의 비참한 몰락이었습니다. 유치장의 차가운 공기는 민수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고급바에서 수백만 원짜리 술을 마시던 그였지만 지금은 쾌쾌한 냄새가 나는 수의를 입고 딱딱한 벤치에 앉아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설마 나를 진짜 감옥에 보내겠어? 겁주려는 거겠지. 민수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면회실로 불려나갔을 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진국의 눈빛은 민수가 알던 인자한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국은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민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수는 유리창에 달라붙어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청자도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네. 진국은 천천히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노랗게 변색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유리벽에 붙였습니다.
검사 결과 친자 관계 성립하지 않음. 민수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나 버리려고 조작한 거죠? 말도 안 돼. 민수는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진국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어머니 정희는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살았다. 결혼 전 길을 가다 겪었던 그 끔찍한 성폭행 사고. 넌 그 사고가 남긴 지우고 싶은 상처였지. 민수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진실은 독설보다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널 포기하지 않았어. 너를 낳겠다고 결심한 것도, 너를 내 자식으로 속이고 키운 것도 모두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지.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선자 씨는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며 우리 가족을 도왔다. 내가 도둑으로 몰아 뺨을 때렸던 그 여자가 사실은 내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내 어머니를 설득한 은인이었다는 말이다. 민수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그런 놈 자식이었다고? 그 더러운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다고? 민수는 자신의 손을 보며 자학하듯 소리쳤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고귀한 집안의 외아들이라는 가면이 벗겨지자 그 밑에는 추악한 범죄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국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이제 너와 나 사이엔 법적으로도 혈연적으로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내가 너에게 증여했던 모든 재산은 이미 환수 절차를 마쳤고 그 돈은 선자 씨의 치료비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될 것이다. 진국은 일어섰습니다. 민수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저 어떻게 살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진국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진국의 등 뒤로 민수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것은 30년 동안 이어진 거짓과 탐욕의 서막이 막을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대학병원의 VIP 병동, 하얀 커튼 사이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며칠간 사경을 헤매던 선자는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기고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진국은 매일 아침 그녀의 곁을 지키며 정성스레 간호했습니다. 선자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진국의 얼굴이었습니다. 선자 씨, 이제 괜찮아요. 아무 걱정하지 마요. 진국은 선자의 야윈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준비한 반지를 꺼냈습니다. 이 반지는 정희가 살아생전 당신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 했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약속이고요. 진국은 선자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선자 씨, 우리 남은 인생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삽시다.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되어 평생 당신과 소희를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정의의 유언이자 제 진심입니다. 선자는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을 친구의 그림자로 죄인처럼 살아야 했던 그녀에게 찾아온 생의 첫 번째 찬란한 봄이었습니다. 소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선자가 좋아하는 딸기가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선자와 소희는 서로를 마주보며 참았던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터뜨렸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안 헤어져도 돼. 아저씨가, 아니 아빠가 우리 끝까지 지켜준대. 소희는 진국을 바라보며 수줍게 아빠라는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진국은 소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시작은 지독한 오해와 비극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세상 그 어느 혈연보다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진국은 선자의 손을
선자는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맞잡은 손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신의 손길 같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오랜만에 슬픔이 아닌 희망의 향기가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해질녘 진국과 소희는 병원 옥상 정원에 올라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희야, 내 엄마는 참 강한 사람이란다. 그 긴 세월을 혼자서 어떻게 버텼을지. 이제는 우리가 그 짐을 나누어 지자꾸나. 진국의 말에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진국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노을빛이 마치 죽은 아내 정희의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원했던 게 이런 거였지? 이제야 당신 마음을 다 알 것 같아. 선자 씨랑 소혜, 내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아끼며 살게. 고마워. 나에게 진짜 가족을 선물해줘서. 진국은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죄책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비록 선자의 건강이 완벽하게 회복되려면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라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있었습니다. 노을빛 속에서 세 사람의 인연은 더욱 깊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법정의 판결은 준엄했습니다. 민수는 절도, 사기 미수, 그리고 증거 조작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김민수는 피해자들을 모함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판사의 낭독이 끝나는 순간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방청석에 앉아있던 진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민수에게 줄 모든 기회를 발로 찼던 그날 마음속에서 아들을 지웠습니다. 민수야, 아니 죄수 번호 1024번. 내가 갇힌 곳은 감옥이 아니라 내가 만든 탐욕의 감옥이다. 진국은 혼잣말을 삼키며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몇 달 뒤 진국은 평생을 지켜온 화려한 대저택을 처분했습니다. 그곳은 아내와의 추억도 있었지만 민수의 탐욕과 선자의 눈물이 배어있는 아픈 곳이기도 했습니다. 대신 그는 도심 외곽에 작고 예쁜 마당이 있는 집을 샀습니다. 선자의 신장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퇴원하던 날, 세 사람은 그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진국 씨, 이런 작은 집이 훨씬 따뜻하고 좋네요. 선자는 마당에 핀 들꽃을 보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자의 얼굴에는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도 죄책감의 무게도 없었습니다. 진국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진짜 집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직 당신의 인생을 살아요. 이사 정리를 마친 저녁, 세 사람은 평상에 둘러앉아 짜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대저택에서 먹던 화려한 만찬보다 수만 배는 더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소희는 진국에게 직접 단무지를 얹어주며 아빠, 이 집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제 방 창문으로 산도 보여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진국의 가슴에 콕 박혀 따뜻한 온기를 퍼뜨렸습니다. 진국은 선자의 손을 지시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며 닳고 닳았던 그 손에는 이제 진국이 끼워준 약속의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선자씨. 그리고 우리 소희.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소? 진국의 목소리는 노을빛처럼 부드럽게 마당을 채웠습니다. 아내 정희가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 진국은 오늘따라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선자와 소희의 손을 잡고 언덕을 오르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행복한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정희의 묘비 앞에 선 진국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당신이 그토록 걱정하던 선자 씨랑 우리 딸 소희랑 같이 왔어. 진국은 선자의 손을 정희에게 보여주듯 높이 들었습니다. 선자의 약지에서 빛나는 금반지가 오후의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산란했습니다. 선자는 묘비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정희야, 나왔어. 내가 남겨준 이 소중한 인연들,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 내 신장 덕분에 내가 살았고, 내 사랑 덕분에 내가 다시 웃는다. 고마워, 친구야. 선자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굴러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슴을 짓누르던 죄책감과 비밀의 무게가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소희는 묘비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줌마, 아니 엄마, 저에게 진짜 아빠를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셋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요. 산을 내려오는 길, 진국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반드시 피로 맺어져야 하는 것이 아님을.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그 상처를 덮어주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의 시작임을 말입니다. 아빠, 오늘 저녁은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소희의 씩씩한 목소리에 진국과 선자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국은 내레이션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사랑이, 희생이 피보다 더 진한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저에게 찾아온 이 기적 같은 가족을 저는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세 사람의 팔짱 낀 뒷모습이 황금빛 노을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고맙다, 나의 아내, 나의 친구, 나의 가족. 진국의 마지막 고백이 바람을 타고 정희가 잠든 산등성 위에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락방 열차가 다음 역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